매티컬 모델링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컴포넌트 어널리시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는 상당히 원래 폭은 굉장히 넓습니다. 일반적인 수학적인 모델링 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레코그나이즈하고 그 문제들을 갖다 접근하는 데 있어서 쓰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 중이 컴포넌트 어널리시스입니다. 이러한 요소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우리 인간은 예로부터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어떤 효과를 미치고 어떤 연역적 결과를 갖고 왔는지, 그런 것들이 어떤 상호 간의 어떤 작용과 어떤 반작용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시뮬레이션 되고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어떤 식으로 상황이 인듀스 되어 왔는지,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들이 과거로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요소가 어떤 효과가 발생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인류 역사상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적 모델링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 컴퓨터공학이라든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 소셜 사이언스라든지 아주 많은 분야에서 이런 컴포넌트 어널리시스가 각각 이름만 다르게 좀 이름만 몇 가지 바뀌어가지고 자기네 전공 분야에 맞는 형태 이름에 맞추어서 다양한 형태로 소개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걸 모두 망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수업 전체에서 추구하는 목적에도 그런 것들을 모두 망라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 그 다음에 이것이 논리적이고 그리고 그러한 합리적인 어떤 모델을 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그 예를 살펴보고 그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대충 어떤 수학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델을 컨스트럭션 하는데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라는 걸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의미를 한번 확인하는 수준에서 오늘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엔티티라는 것입니다. 엔티티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물, 오브젝트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라는 것은 어떠한 개체의 개수일 수도 있고, 어떠한 편향을 띠는 어떤 셋의 어떤 군집일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이그지스턴스한 어떤 것들, 그것도 인디펜던트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엔티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엔티티들은 어떠한 물리적인 어떠한 개체들의 개수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어떠한 형태들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인구 증가 같은 경우에는 토끼의 개체수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뤘죠. 그래서 토끼가 바로 엔티티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엔티티들은 서로서로 어떠한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엔티티들은 어떠한 엔티티가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 저번 시간에 했던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에 의해서 값이 변한다. 이런 형식으로 자기 자신과의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고, 또는 다른 개체들, 예를 들어 토끼가 있는데 토끼를 잡아먹는 여우가 나왔다면 여우에 의해서 포식되고, 또는 여우의 손을 피해서 계속 자신이 번식하고, 그러한 형태의 자기 자신과 또는 여우와의 서로 상호 간의 상관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수학적 모델링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강조되어 있듯이 데이터 오브젝트가 어떤 것인지를 클래시파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떠한 릴레이션십을 다른 엔티티들 간에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명확하게 그 관계를 구성해서 그 관계에 대한 네이밍, 즉 그 관계를 정확하게 명기하고 그 명기한 관계를 통해서 각각의 관계가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를 정확히 분석을 해야만 전반적인 수학적 모델링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과정을 이용해서 어떤 수학적 모델링을 구성해서 통계적 수치를 계산해 냈는데 그것이 실제와 다르다면 우리가 바로 이러한 모델 디자인, 즉 모델을 어떻게 구성하는 엔티티와 어떠한 릴레이션십을 잘못 설정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재설정을 가능한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로지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굉장히 현실에 맞는
그리고 문제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이 자체를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방법들은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수학적 모델링에서 추구하는 그런 수학적 모델링 말고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저번 시간에서 계속 연계되고 있는,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퍼플레이션 모델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티티, 어떤 것들이 우리의 그 연구 관심사인지를 우선 분석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퍼플레이션 모델에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엔티티를 판단하기 위해서 인구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잘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인구는 실제로는 이제 출산율과 사망률에 의해서 총 개체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은, 그렇죠? 태어났을 때 인구수가 증가하고 죽으면은 당연히 인구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인구의 출산율과 사망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언제나 출산을 하고 언제나 사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어릴 때 뭐 교통사고라든지 액시던트에 의해서 사망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망을 하는 경우, 사망률을 가지는 경우는 나이를 먹어서, 그렇죠? 노년에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출산을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서로 만나셔서 출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또는 너무 어린 분들이 만나가지고 출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적정 연령대가 되어야 당연히 출산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퍼플레이션에서도 어떤 특성을 가진 그룹들이 몇 개 집단이 더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퍼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엔티티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더 서로 상호 간에 어떠한 릴레이션십이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안에 어떤 엔티티들이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해내야 된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전체 인구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과 경제활동 인구와 노년 인구,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엔티티들이 서로 어떠한 릴레이션십을 가지는지를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십의 룰을 세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릴레이션십의 룰은 첫 번째는 나이를 먹겠죠. 그렇죠? 아이들은 자라서 어른이 돼서 경제활동 가능한 인구가 되고 경제활동 가능한 인구도 언젠가는 노년 인구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 그런 스텝이 있을 거고 각 계층에서는 사고사든 자연사든 질병에 의한 사망이든 사망률이 존재할 겁니다. 그렇죠? 아이들도 죽을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도 죽을 수 있습니다. 노년 인구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들만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제 경제활동 인구를 좀 많이 폭을 넓혀서 잡았는데 실제로는 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만 15세에서 64세에 속하는 그런 인구군은 서로 어떤 결혼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서로 상호간에 반려자를 만나서 서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퍼플레이션이 그로스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는 서로 결혼을 통해서 아이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모여서 출산했는데 노인이 나오진 않겠죠. 그렇죠? 무조건 아이들 개체수, 아이들 엔티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형태의 모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엔티티 어널리시스와 릴레이션십에 대한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이러한 형태의 다이어그램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스매티컬 모델링에서 쓰는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잘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를 먹는 프로세스가 아이들로부터 경제활동 인구, 노년 인구를 거치는 이러한 나이를 먹는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고 각 계층은 고유한 사망 개수를 갖습니다. 그렇죠? 고유한 비율로 그렇죠? 사망을 하게 됩니다. 물론 노년 인구가 더 많이 사망하겠죠. 그렇죠? 나이를 먹었으니까. 물론 경제활동 인구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과 경제활동 인구도 사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공식적인 통계를 통해서 아마 결정이 된 몇 가지 확률에 의해서 아마 사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는 만나서 어떤 출산율을 통해서 아이들을 낳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아이들의 수가 계속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경제활동 인구와 노년 인구의 서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데 이것을 바로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 수학적 모델링을 구성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근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문제를 정확하게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함으로써 이 문제가 어떤 식의 순환 계통을 갖게 되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샘플을 하나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1년간 아이들이 성장해서 경제활동 인구가 되어가는 비율을 6.6%,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가 퇴직해서 노년 인구가 되어가는 비율을 2%라고 하자. 그리고 아이들의 사망률이 0.1%, 경제활동의 사망률이 그냥 0.3%, 노인 인구의 사망률이 5%라고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출산율, 아이들을 낳는 출산율이 2%라고 한다면 얘는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될 것인가? 바로 이 다음과 같이 다이어그램에 각각의 확률을 이런 식으로 배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률을 배분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엑셀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그 개체 수를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따로 준비를 제가 해놓은 줄 알았는데 USB를 잊어버려갖고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모로 각 계층별 인구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 인구의 최초 1년 인구를 아이들은 19만 명, 경제활동 인구를 65만, 노년 인구를 16만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교재 그리고 우리 자료실의 엑셀 파일에 이 예제가 올라가 있으니까 한글이 아닌 영문 예제이긴 합니다만 그거와 대조해서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그 인구 변화량을 계산한 겁니다. 아이들의 인구 변화량은 사망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인구와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에 의해서 출산율이 결정돼서 그 출산율에 의해서 아이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식을 생각해 보면 경제활동 인구에 의해서 출산율이 곱해진 수만큼 늘어나며 아이들은,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들은 계층 간 이동률에 의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아이들이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계층 간 사망률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내려가는 사망률로 떨어지는 그러한 수만큼 변화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값을 출산율에 의해서 더하고 나머지 값들에 의해서 뺀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다음과 같은 엑셀식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 의해서 계속 올라오는 경제활동 인구가 있죠. 그죠? 이것은 유입되는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 인구는 노년 인구와 사망 인구로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 수를 계산해서 식에다가 변화량을 이렇게 값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노년 인구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노년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노년 인구로 진입하는 진입 수와 그 다음에 노년 인구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망률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한 거는 아이들이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건 실제로 출산율의 영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빠져나가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나가는 인구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모델에서 우리가 실제 컴퓨테이션 할 때는 잘 반영해서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토탈 퍼플레이션이 이런 식으로 변해감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엑셀에 하는 방법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 방법은 여기서는 그냥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구들의 변화하는 양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경제활동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아이들의 인구도 점차 감소하고 노년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러한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 포퓰레이션 레이쇼에 의해서 즉 총 인구를 100%로 잡았을 땐 이 값이 우리 앞에서 주어진 이 값들에 의해서 그렇죠? 이 값들에 의해서 이 인구가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가를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실질적인 그 통계 수치와 한번 비교해서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샘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예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다양한 예지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우리나라와 맞추기 원한다면 이 앞에서 제기했던 이 퍼센테이지들을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잘 맞추어서 조정해보고 그 조정해본 통계 자료와 비교 분석해서 우리나라의 모델과 맞는지를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노년 인구 대비 경제활동 인구 같은 것들을 파악함으로써 어떠한 인구의 노령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정책 결정을 하는 데에도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통계적인 어떤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료가 실책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맞다면, 안 맞다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모델을 재점검하고 다시 베리파이를 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거쳐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과정이 맞다면 우리 이것을 이제 그러면 수학적인 수식으로 포뮬레이트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들과 경제활동인구와 노년인구가 바뀌는, 그렇죠? 예, 몇 년도에 이제 있는 수를 각각 CN, WN, RN이라고 할당하고 다음과 같이 개체별 사망률과 개체별 이동률, 출생률을 알파, 베타, 감마 같은 형태의 상수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변화율을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예를 들어 CN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죠. 그렇죠? 아이들이 변화하는 N차년도에 변화하는 그 변화량은 경제활동 인구의 출생률 곱하기 그걸 더한 값에다가 그 다음에 알파 값, 즉 계층별 이동률, 아이들로부터 그 계층별 이동률, 이거는 오타가 있네요. 이게 마이너스여야 됩니다. 계층별 이동률에 의해서 이쪽 경제활동 인구로 넘어가는 알파 값을 곱한 값만큼 빼야 되고, 그 다음에 로만큼 곱해진 그러한 그 경제활동 인구로부터 사망률이죠. 자기 자체의 그 사망률만큼 또 값이 빼져야 됩니다. 이게 로 곱하기 CN이 바로 이렇게 계층별 이동하는 값이고, 그 다음에 C에서 사망하는 사망률이 알파니까 알파 값을 곱한 만큼 이 값이 빼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여기 기호가 조금 틀렸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인 경우에 볼 때는 경제활동 인구의 변화량은 유입되는, 즉 아이들로부터 유입되는 로 CN, 그렇죠? 로 CN 값만큼 유입되고, 그 다음에 사망률인 베타만큼의 사망률인 베타 WL만큼 사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개체를 이전하는 경제활동 인구의 변화량인 로에 의해서 결정되는 로 WL만큼 또 개체수가 빠져나가는 그러한 모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학적 포뮬레이트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변화량에서 우리가 델타라고 썼지만 실제로 미분 방정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걸 뭘로 쓸 수 있냐면 D, 그렇죠? DCN의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형태인가요? 선형 연립 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교재 선형대 수학 교재 8장 9절에 보시면 선형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 선형 연립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활용해서 이런 형식의 행렬로 만든 다음 이 행렬에 대한 프로퍼티가 어떤 걸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연립 미분 방정식을 품으로써 이거의 해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겠느냐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고유값을 구하는 것이 중요해지겠죠. 그렇죠? 즉 이러한 비율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행렬의 그런 고유값들을 구하는 문제들이 바로 이런 프로블럼을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프로퍼티를 구해본 것이 바로 이 사이트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 직접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잠시 보여드린 그 솔루션이기도 하죠. 이러한 방법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각 인구별 변화량 같은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라는 것은 컴포넌트 엔티티들을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그 엔티티들의 릴레이션십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더 다양하게 공학적인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엔지니어링,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이런 데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학 같은 경우에서는 엔지니어링에서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파이나이트 엘리먼트 메소드라는 걸 쓰는데, 이런 것들도 일종의 매스매티컬 모델링에서 볼 때는 컴포넌트를 어널리시스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식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이제 자장을 띠고 있는 어떤 자장
자장에 대한 자장 필드를 이제 표시를 한 건데, 이러한 자장 필드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의 각각의 지점에서 계측하고 싶은 이런 노드 포인트들을 잡습니다. 그 점에서의 자장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점에서의 자장들과 이 점의 자장의 차이, 즉 이 엘리멘트들 사이에서의 디퍼런스를 계측해 보고 싶은 겁니다. 이런 경우 바로 우리는 파이나이트 엘리멘트 메소드, 즉 파이나이트한 유한계의 엘리멘트를 선정해서 그 위치를 추적하고 거기에 대한 변화량을 계산함으로써 우리가 그 똑같은 수학적 모델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메쉬라고 하고, 이런 맵을, 이 메쉬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한 형식의 측정치를 계산해서 각각의 디퍼런스를 계산한 다음 그걸 이용해서 아까도 보신 듯이 이러한 각각의 변화량을 계산해서 이걸 이용해서 ODE나 또는 PDE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로 시작돼서 어떤 수학적 모델링의 그런 이퀘이션들, PD라든가 ODE를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를, 컴포넌트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좀 더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 모델링을 위해서 몇 가지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 디스커션들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그렇죠? 2009년 9월 17일. 예, 그 올해 소포 우편물이 지난해보다 10% 증가했다는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 내용에 보면은 올 추석 연휴 기간이 짧아서 선물로 기양 인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서 증가한다라는 형식으로 최신국에서 관련 내용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연휴 기간과 우편물의 관계가 정말 있는가? 그렇죠? 수학적 모델링은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엔티티로 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편물과 연휴 일수죠. 그렇죠? 이 두 가지 항목을 가지고 얘네들이 과연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이런 홈페이지들 cosis.kr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www.cosis.kr 이 사이트에 가시면 국가 통계 포탈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현재 운영하는 홈페이지로서 인구, 가구, 고용, 노동, 임금, 물가, 가계 등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통계 자료를 운영하고 그 통계 자료를 확보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연도별 택배나 연도별 소포 배송 실적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그렇죠? 예. 그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 소포의 소포 개수, 그리고 그 소포에 따른 그 자기네들이 번 수익, 그런 수익금들이 연도별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1000통이기 때문에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9천만 개의 소포 배송 기록을 우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랑 그 다음에 연휴 일수, 이쪽은 그 소포 총량이고 이쪽은 연휴 일수입니다. 추석 연휴가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까지 있다고 할 때 그 소포 총량은 어떻게 되겠느냐? 제가 미뤄 관측해 보았을 때는 소포 연휴 일수가 5일일 경우, 4일의 경우, 3일의 경우가 굉장히 응집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게 날짜와 관계된다 라고 판단이 되려면 이렇게 소포일수와 날짜와의 관계를 지어서 생각을 했을 때 반드시 이 표는 어떤 식의 표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한쪽으로 몰리는 그런 형식의 응집도 있는 표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응집도 있는 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컨젝처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것은 그러면 연도별로 소포 현황을 볼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거는 그 추석의 연휴가 짧아져서 그 우편물의 그 개수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현재 우편물, 연도별 소포 현황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긴 통계 결과가 아닐까 하는 식으로 컨젝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학적 모델링을 우리가
어떤 사회적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결론을 유도하는 데 굉장히 로지컬한 판단을 제공해 주며 그러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추론해서 생각하는데 굉장한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은 여러분들께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이 소포 현황에 따라서 올해의 소포 현황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아이디어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건 이걸 연장해서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가, 텐던시에 대한 변화, 그거를 커브 피팅 또는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것들은 좀 많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연유 일수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현재 이코노믹스에서는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유 일수와 주식과의 관계, 연유 일수와 그 은행의 인터레스트와의 관계, 은행이 얻고 있는 그 이득, 인커밍과의 관계,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여기 보시듯이 어떤 사고, 얘 같은 경우는 터키 명절 기간 중 사고, 명절 기간이 이렇게 될 때 그 사고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비교 분석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관심이 있다면 한번 이런 식으로 통계 자료를 직접 찾아보셔서 어프로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그 Population Dynamics의 한 모델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다. 김경화 선생님. 아까 그 연휴 기간에 대한 그러니까 소포물이 그 옳지 않은 컨젝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통계 데이터를 좀 더 이제 세분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평일과 연휴 기간과의 그 차이를 살펴보면은 그 연휴 기간에 늘어난다는 그 컨젝처가 맞을 수도 있지 않은 건가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자료를 모아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종합적인 통계에서는 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그 컨젝처가 맞는지를 좀 더 검증을 해보고 싶다면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자료가 그 각해 추석달이 들어있는 그 통계 자료를 원하는데 해당 자료가 좀 쉽지 않습니다. 구하기가. 그러니까 그 자료를 구해서 비교 분석을 했다면 좀 더 정확한 그 추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제가 정확하게 파고들 필요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른 질문이요? 이미연요? 뭐. 딱히 대략 이해는 됐어요? 네, 이해는 됐고. 더 궁금한 건 없어요? 네, 뭐 여기서 뭐 저희가 그 연휴 기간 말고 다른 요소들이랑 이제 그 소포량과의 관계 그런 거를 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데이터들은 쭉 나오고 있으니까 그 데이터들로 이제 이용해서 모델링을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예측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그 택배가 늘어나는 건요. 그 이전에는 택배가 많지 않다가 어느 때에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 급격하게 늘어난 때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사회적 환경과 그 여건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기업도 많이 늘어나고 또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또 확 우편량이 늘어나지요. 근데 아까 그거는 우체국 우편량만 본 거죠. 다른 택배 회사의 우편량은 따로 보고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훨씬 큰 문제가 되고 그 회사 각각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면 회사 전체 다의 그러니까 그 숫자가 뭐 굉장히 많을걸요. 그러니까 다 파악하기 힘들 거고 우체국만. 국가통계 포탈에는 코시스 그 사이트에 가시면 택배량도 나와 있긴 합니다. 네. 총량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익까지는 각 기업체들이 보고하는 내용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좀 부족합니다. 실제로 물류통과 같은 경우는 그 도로교통공사나 뭐 아니면 철도공사를 통해서 받는 자료를 중심으로 통계를 만들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통계를 만들어서 각 회사별로의 자료는 없지만 전체적인 택배가 각 지역에서 어떻게 운송되는지
있는지 정도의 정보는 저희가 여기 cosis.kr을 통해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체국 입장에서 볼 때는 택배에서 다른 오래전 역사는 깊지만 택배란 개념이 생기어서 기업들에서 접근했을 때는 굉장히 처져 있다가 분위기를 바꿔서 공격적으로 우체국 택배를 시작한 후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봐도 되죠. 그래 어쨌든 그게 어떤 추이를 보고 있는지 분석하고 답을 줄 수 있는 것도 흥미는 충분히 있는 문제죠. 그리고 그렇게 개발된 모델은 다른 회사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고, 최소한 택배 물류 이런 거는 로지스틱스는 수학적 모델링이 거의 기업의 보험회사에서 보험 계리가 차지하는 사실 비중 이상으로 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런 물류 회사 쪽에 취직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예. 오영일 군 질문할까? 없습니다. 예, 아까 이미연 학생의 좋은 지적이 하나 있었는데, 휴일 말고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택배량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요인 중에 하나는 인구일 겁니다. 그렇죠? 총 인구 수에 대비해서 택배 사용자에 대해 양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느냐를 같이 검사를 하고, 동시에 휴일을 같이 계산한 다음 아까 김경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통계 폭을 줄여서 체크하는 방법들을 사용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그러한 통계 결과 자료를 뽑을 수 있고, 그러한 통계 결과 자료를 통해서 아까 같이 포뮬레이트된 공식이 나온다면 우리가 내년도에는 얼마만큼의 택배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내년에 추석에는 임시직을 몇 명을 더 뽑아서 우리 업무를 몇 명을 더 도와야 되겠다. 그런 서플리먼트에 대한 폴리시를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수학적 모델링은 어떠한 포뮬레이터를 통해서 나온 어떠한 검증된 결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될지 어떤 서제스션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을 제시하는 데 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거기까지 하고 저 정리한 후에 학생들 준비한 거 들어봅시다. 예, 오늘 내용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